어둠이 내려앉은 것일 희미한 달빛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벽 너머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들, 네오의 목소리. 분명했다. 무슨 재산? 이라? 정신이 없으실 테니? 김영희 씨는 숨을 죽였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이게 대체 무슨... 시간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71살의 김영희 씨는 남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5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적적함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창밖으로 보이는 잔잔한 바다는 아름다웠지만 그 고요함이 때로는 숨막히게 다가왔다. 자식이라고는 멀리 부산에 사는 아들 박민준 하나뿐. 번듯한 회사에 다니며 제 가정을 꾸린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얼굴 한번 보기가 쉽지 않아 늘 허전했다. 젊었을 적엔 북적이던 집은 이제 텅 빈 공간이 되었고 저녁 식탁엔 홀로 앉아 숟가락 드는 날이 많았다. 노년의 외로움이란 이런 것일까? 문득 밀려오는 쓸쓸함에 영희 씨는 긴 한숨을 내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아들 민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엔 명절이나 생신 때 겨우 안부를 묻던 아들이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그럼 잘 있지? 우리 아들은 바쁠 텐데 웬일이냐?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 남해에 혼자 계시는 거 저희도 영 마음이 안 놓여서요. 부산으로 오시는 건 어떠세요? 여기 집도 넓고 지우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 또 서연이도 저도 요즘 너무 바빠서요. 솔직히 어머니 도움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 저희랑 같이 지내시면 좋잖아요. 네.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무언가 절실함이 묻어났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이 살짝 마음에 걸렸지만 외로움에 지쳐있던 영희 씨에게 아들의 제안은 가뭄의 단비와 같았다.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다니. 그것도 매일같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지우를 볼 수 있다니.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외로움도 있고 남은 생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희망에 영희 씨의 얼굴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래, 이게 바로 내가 바라던 노년의 모습이지. 정말. 그래도 되겠니? 내가 가면 너희들 불편하지 않겠어? 에이, 어머니 무슨 말씀을요? 저희야 좋죠. 지우가 얼마나 좋아할 텐데요. 집 정리되는 대로 바로 모시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영희 씨의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었다. 당장이라도 부산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었다. 며칠 후 영희 씨는 평생 살아온 정든 남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낡은 앨범 속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고 손때 묻은 살림살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만감이 교차했다. 하지만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다. 이제 곧 아들 네오와 손주와 함께 북적이며 살게 될 것이다. 맛있는 음식을 해 먹이고 지우의 재롱을 보며 웃음꽃을 피울 날들을 상상하니 이사의 고단함도 잊을 수 있었다. 아들 민준을 향한 그녀의 사랑은 세상 전부였다. 그 아들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니 그것만으로도 영희 씨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다. 짐을 싸는 내내 영희 씨의 머릿속은 온통 부산에서의 생활로 가득 찼다. 넓고 깨끗하다는 아들 집은 어떤 모습일까? 며느리 서영과는 잘 지낼 수 있을까? 무엇보다 귀여운 손주 지우는 할머니를 얼마나 반겨줄까? 모든 것이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다. 수십 년 살아온 고향을 떠난다는 아쉬움보다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기쁨이 훨씬 컸다. 그녀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것이 그녀의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빛나는 행복이 될 것이라고. 마침내 이삿짐 트럭이 도착하고 영희 씨는 마지막으로 남해의 푸른 바다를 눈에 담았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부산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처럼 그녀의 인생도 새로운 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부산의 밤은 요란했고 영희의 심장은 기대감으로 더 크게 뛰었다. 마침내 그토록 그리던 아들의 품으로.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이 따스한 환대일지 아니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차가운 현실일지 그때의 영희 씨는 알지 못했다.
부산의 밤은 요란했고 김영희 씨의 심장은 기대감으로 더 크게 뛰었다. 마침내 그토록 그리던 아들 박민준의 품으로. 그리고 그 품은 처음엔 영희 씨가 꿈꾸던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따뜻했다. 아파트 문이 열리자 환한 미소의 민준과 처음 보는 며느리 최서연이 그녀를 맞았다. 어머니. 아이고, 오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민준은 달려 나와 영희 씨의 낡은 가방을 번쩍 들어 올렸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이 가득했다. 옆에 선 서연은 단아한 모습으로 공손하게 인사했다. 어머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서연이에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상냥하던지 영애 씨는 긴장했던 마음이 사르르 녹는 것을 느꼈다. 아이고, 고맙다, 서연아. 이렇게 마중까지 나와주고. 뭐려, 어머님. 저희가 감사하죠. 어서 안으로 드세요. 뜨끈한 차라도 한잔하시고요. 참, 지우가 할머니 오신다고 아까부터 문 앞에서 서성거렸어요. 서연은 영희 씨의 팔을 가볍게 부축하며 집 안으로 안내했다. 집안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깨끗했다. 남해의 오래된 집과는 다른 반짝이는 새 것들의 세상이었다. 최신식 가구와 가전제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커다란 창밖으로는 부산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다. 잠시 낯선 풍경에 어리둥절해 있는데 방 안에서 작은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할머니! 5살 배기 손주 박지우였다. 아이는 잠시 쭈뼛거리더니 이내 영희 씨의 품으로 와락 안겼다. 영희 씨는 그 작은 몸을 힘껏 끌어안았다. 뜨거운 눈물이 벌컥 쏟아졌다. 몇 년 만에 만져보는 포동포동한 손주의 살결인가. 아이고, 우리 강아지.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이렇게 컸네. 우리 지우. 그녀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렸다. 지우는 할머니 품에 얼굴을 부비며 연신 싱글벙글 웃었다. 그 모습에 민준과 서연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바로 영희 씨가 그토록 갈망했던 따뜻한 가족의 모습, 재회의 기쁨이었다. 그날 저녁 식탁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영희 씨는 오랜만에 실력 발휘를 해 남해식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 몇 가지를 뚝딱 만들어냈다. 와, 역시 우리 엄마 솜씨는 여전하시네. 진짜 맛있다. 민주는 밥그릇을 싹싹 비우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서연도 옆에서 맞장구를 쳤다.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저도 좀 배워야겠어요. 며느리의 칭찬에 영희 씨는 어깨가 으쓱해졌다. 지우는 할머니가 해준 밥이라며 평소보다 더 많이 먹었다.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식사하는 이 평범한 순간이 영희 씨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다. 부산에서의 새로운 삶은 그렇게 순조롭게 시작되었다. 영희 씨는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니 자신이 조금이라도 거들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냉장고를 열어 신선한 재료들을 확인하고 보글보글 찌개를 끓이는 일은 고되기보다 즐거웠다. 어머니, 덕분에 아침 든든하게 먹고 출근해요. 감사해요. 민준의 한마디에 밤새 쑤시던 허리 통증도 있는 듯했다. 낮에는 지우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것이 영희 씨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작은 손을 꼭 잡고 동네 길을 걷는 시간, 아이의 제잘거림을 듣는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다. 지우가 할머니랑 유치원 가는 걸 제일 좋아해요. 어머님이 와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서연은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듯했다. 영희 씨는 자신이 이 가정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아 뿌듯했다. 남해에서의 외로움은 이제 기억조차 힘이 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이 새로운 행복에 감사했다. 가족을 돌보고 그들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삶이었다. 물론 아주 가끔, 아주 미세하게 마음 한구석에 작은 물음표가 떠오를 때도 있었다. 저녁 식사 중에도 서연이 자꾸 시간을 확인하는 모습이라든지 쉬는 날에도 노트북을 놓지 못하는 민준의 지친 표정 같은 것들. 하지만 영희 씨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겠는가. 내가 너무 예민한 탓이겠지.
그녀는 애써 그런 생각들을 지우며 눈앞의 행복에 집중하려 했다. 이 따뜻한 보금자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 행복이 부디 오래오래 계속되기를. 그녀는 매일 밤 이 소중한 일상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며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잔잔한 수면 아래에는 이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물결이 서서히 일고 있었다. 하지만 잔잔한 수면 아래에는 이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물결이 서서히 일고 있었다. 영원할 것 같았던 행복의 시간 위로 처음에는 알아채기 힘든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김영희 씨가 부산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었다. 처음의 살가움은 조금씩 무뎌져 갔다. 회사 일이 고되다는 이유로 박민준과 최서연은 점점 더 늦게 귀가했고 피곤해 절어 파김치가 된 얼굴로 돌아오는 날이 잦았다. 함께 저녁 식탁에 둘러앉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영희 씨가 먼저 말을 걸어도 아들 내외는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짧게 대화를 마무리하곤 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처럼. 영희 씨는 그저 그들이 정말 바쁘고 힘든가 보다 라고 애써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씁쓸함은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부탁이라는 이름의 요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말 정중한 부탁이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제가 오늘 야근이라 지우 저녁 좀 챙겨주시겠어요? 어머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이따 오후에 택배 오는 것 좀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영희 씨는 기꺼이, 아니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그 부탁들을 들어주었다. 자신이 쓸모있는 존재가 된 것 같아 좋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부탁들은 당연한 일과처럼 그녀에게 주어졌다. 톤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절할 수 없는 악력 같은 것이 느껴졌다. 어머니, 지우 목욕 좀 시켜주세요. 어머니, 내일 아침 일찍 회의라 그런데 이 와이셔츠 다림질 좀. 영희 씨의 휴식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해야 할 일 목록은 길어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던 영희 씨의 손에서 그만 접시 하나가 미끄러졌다. 탱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서연이 아끼던 북유로풍 접시가 산산조각 났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서연이 놀라 달려왔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걱정하는 듯 물었지만 바닥에 흩어진 파편을 보는 그녀의 눈빛은 순간 차갑게 굳었다. 영희 씨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 아이고, 미안하다. 서연아, 내가 이걸. 손이 미끄러워서. 서연은 애써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어머님,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제가 정말 아끼는 접시였는데 다음부터는 조금만 더 조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영희 씨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온몸에서 힘이 쭉 빠지는 기분이었다. 아이고, 이 늙은이가 또 사고를 쳤구나. 내가 정말 짐이 되는 건가? 죄책감과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날 밤 영희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서연의 차가운 눈빛과 아끼는 접시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터졌다. 영희 씨가 지우를 데리고 아파트 놀이터에 나갔을 때였다. 잠시 옆집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뛰놀던 지우가 그만 넘어져 무릎이 까졌다. 피가 제법 흘렀고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었다. 영희 씨는 황급히 아이를 달래 집으로 데려와 배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여주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었지만 퇴근하고 돌아온 민준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날카로웠다. 어머니, 지우 무릎은 왜 이래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잠깐 넘어졌어. 괜찮아. 약 바르고 밴드 붙였으니. 어머니, 제가 지우한테서 눈 떼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애가 크게 다치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정말 좀 더 신경 좀 쓰셔야죠. 아들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짜증과 비난이 담겨 있었다. 손주를 돌봐준 것에 대한 고마움은커녕 오로지 질책뿐이었다. 영희 씨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아들이, 내 아들이 나에게 저런 말투로.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가슴에 깊은 상처가 남았다.
자신이 이제 손주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쓸모없는 늙은이가 된 것만 같았다. 그 일 이후로 영희 씨는 극도로 조심스러워졌다. 접시 하나를 들어도 혹시 깨뜨릴까 두 손으로 힘주어 잡았고 지우와 함께 있을 때는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려 애썼다.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아들 내외 눈밖에 날까봐 전전긍긍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오히려 작은 실수들이 잦아졌다. 깜빡 잊고 세탁기 돌리는 것을 잊거나 민준의 양말을 다른 서랍에 넣어두는 시기였다. 그럴 때마다 서연의 은근한 지적이나 민준의 못마땅한 표정을 마주해야 했다. 영희 씨의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자책감이 점점 더 크게 자라났다. 내가 왜 이러지? 정말 나이가 들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건가? 아니면 혹시 내가 이 집에 있는 게 불편해서 일부러 이러는 건 아닐까? 그녀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다그쳤다. 어떻게든 아들 내외 마음에 들기 위해 이 집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더 열심히 움직였다. 새벽잠을 줄여가며 집안을 쓸고 닦고 더 맛있는 반찬을 만들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다. 그저 당연한 일처럼 여겨질 뿐이었다. 그날 밤 영희는 잠들기 전 문득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 내외의 낮은 목소리를 들었다. 어머니가 요즘 그 뒷말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영희의 가슴에는 차가운 불안감이 더욱 깊게 스며들었다.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그들의 말 속에는, 시선 속에는 뭔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었다. 확실. 그날 밤 김영희 씨는 잠들기 전 문득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 내외의 낮은 목소리를 들었다. 어머니가 요즘 그 뒷말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영희 씨의 가슴에는 차가운 불안감이 더욱 깊게 스며들었다.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그 불안감은 곧 혹독한 현실이 되어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탁이라는 이름표를 단 지시들은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이제 아침 식사 준비와 지우의 유치원 등하원은 영희 씨의 고정된 일과가 되었다. 거기에 점심 식사 준비, 저녁 식사 준비, 그리고 하루 종일 쌓이는 설거지와 청소, 빨래까지. 마치 보이지 않는 계약서에 서명이라도 한 듯 집안의 모든 노동은 온전히 그녀의 몫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박민준의 어머니, 박지우의 할머니가 아니었다. 그저 이 집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존재, 이름하여 무급 가사도우미였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다. 밤새 뒤척이며 설친 잠으로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아침 식사를 거를 수 없다는 생각에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부엌으로 나가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는 동안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왔다. 식사를 마치고 민준과 최서연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에는 지우를 씻기고 옷을 입히고 아침을 먹여야 했다. 정신없이 그들을 배웅하고 나면 숨 돌릴 틈도 없이 설거지 더미와 마주해야 했다. 그리고 청소기 돌리고 빨래를 분류해 세탁기에 넣고 오후에는 유치원에서 돌아온 지우를 맞아 간식을 챙겨주고 아이가 어지럽힌 집안을 다시 정리해야 했다. 저녁 식사 준비, 식사 후 설거지, 지우 목욕시키고 잠자리에 들 준비까지 마치고 나면 시계는 이미 밤 10시를 훌쩍 넘기고 있었다. 육체적인 피로보다 더 힘든 것은 정신적인 소모였다. 아들 내외는 그녀의 노고를 당연하게 여겼다. 고맙다거나 수고했다는 말은 점점 사라져갔다. 대신 사소한 트집과 불만이 늘었다. 어머님, 오늘 국이 좀 짜네요. 어머님, 거실 바닥에 머리카락이 그대로 있어요. 서연은 마치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대하듯 영희 씨가 하는 일들에 대해 세세하게 지적했다. 심지어 빨래 개는 방식이나 냉장고 정리하는 방법까지 자신의 방식대로 하기를 요구했다. 영희 씨는 묵묵히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비참함과 서러움이 파도처럼 일렁였다. 내가 평생 해온 살림 방식이 이제 와서 틀렸다는 건가? 내가 이 집에서는 내 방식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민준의 태도 변화는 더욱 가슴 아팠다. 퇴근 후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TV를 보며 그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영희 씨를 불렀다.
어머니, 물 좀 갖다 주세요. 어머니, 저기 신문 좀. 심지어는 구겨진 양복 상의를 툭 던지며 어머니, 이거 내일 입어야 하니까 밤에 다려놓으세요. 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영희 씨는 아들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자신이 금지옥격 키운 아들이 이제는 자신을 마치 하녀 부리듯 하고 있었다. 내가 아들을 이렇게 키웠던가. 자괴감이 들었다. 가장 힘든 것은 그녀의 존재 자체가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느끼는 순간들이었다. 어느 주말 서연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다. 영희 씨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여 다과상을 준비했다. 과일을 깎고 차를 내가는 그녀에게 서연의 친구 중 한 명이 물었다. 아주머니, 이 집에서 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순간 집안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서연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며 황급히 아니에요. 저희 시어머님이세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영희 씨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저 웃으며 자리를 피했지만 등 뒤로 느껴지는 따가운 시선에 온몸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다. 나는 이 집에서 손님들에게조차 오해받는 존재인가? 시어머니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건가? 그녀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악화되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이 늘었고 만성적인 허리 통증과 어깨 결림에 시달렸다. 소화도 잘 되지 않아 입맛을 잃었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나날이 수척해져 갔다. 하지만 아들 내외는 그녀의 건강 악화에 무관심했다. 아니, 어쩌면 모른 척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들의 편안함과 그녀가 제공하는 무한한 노동력뿐인 듯했다. 영희 씨의 마음속에서는 사랑과 원망, 체념과 분노가 끊임없이 충돌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내 손주인데 하는 마음과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하는 억울함 사이에서 그녀는 매일같이 길을 잃었다. 남해의 조용했던 삶이 사무치게 그리웠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다리는 불태워버린 후였다. 그녀는 이 거대한 도시, 화려하지만 차가운 아들의 집안에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다. 그날 밤 영희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피로와 서러움에 잠기며 생각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 이 집에서 나는 엄마도 할머니도 아니었다. 이름 없는 그림자, 그저 고장난 기계처럼 삐걱거리는 늙은 식모일 뿐이었다.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녀의 눈빛에 희미하지만 단호한 빛이 서리기 시작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 그날 밤 김영희 씨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피로와 서러움에 잠기며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녀의 눈빛에 희미하지만 단호한 빛이 서리기 시작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 그리고 그 폭풍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잔인하게 몰아닥쳤다. 며칠 뒤 영희 씨는 지독한 몸살 감기에 걸렸다. 온몸에 뼈마디가 쑤시고 열이 펄펄 끓었다. 밤새 끙끙 앓고 난 아침 도저히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아들 네오의 아침 식사를 거를 수는 없다는 생각에 휘청거리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 문을 여는 것조차 힘겨웠고 탈취라는 손은 자꾸만 떨렸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그때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친 듯 보이는 최서연이 날카로운 표정으로 부엌에 들어섰다. 식탁 위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서연의 미간이 좁혀졌다. 어머님, 아직 아침 준비 안 하셨어요? 저희 이러다 다 늦겠어요. 민준 씨, 오늘 아침 일찍 중요한 회의에 있단 말이에요. 정말 시간 맞춰 뭐 하나 제대로 하시는 게 없으시네요. 평소의 부드러운 가면은 온데간데 없었다. 짜증과 비난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그 순간 영희 씨 안에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무언가가 끊어졌다. 아픈 몸, 사려온 서름, 무시당했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나도 사람이다. 아프다고. 밤새 열이 펄펄 끓었는데 내가 무슨 무쇠로 만든 몸인 줄 아니? 내가 이 집에서
아침밥이나 제때 차려 바치려고 온 식모냔 말이다. 영희 씨의 목소리는 분노와 눈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차갑게 비웃으며 맞받아쳤다. 식모요? 어머님, 농담도 잘하시네요. 저희가 어머님 남해에서 외롭게 혼자 계신 것 딱해서 저희 돈 들여 여기 모셔와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건 생각 안 하세요? 솔직히 저희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어머님이 팔자 좋게 저희 집에 얹혀 사시면서 그 정도는 당연히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디서 식모 타령이세요? 얹혀 산다는 말.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영희 씨의 가슴 가장 깊은 곳을 후벼 팠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아니,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다. 뭐라고? 내가 얹혀 산다고? 이 집이 어떻게 마련된 집인데 내가 영희 씨는 남편이 남겨준 돈의 일부를 아들 내외 집착만에 보탰던 사실을 말하려다 입술을 깨물었다. 차마 그 말까지는 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이 깬 듯 박민준이 부엌으로 달려왔다. 영희 씨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제발, 내 아들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겠지. 이 상황을 바로잡아 주겠지. 민준아, 내 애아내가 하는 말 좀 들어봐라. 내가 얹혀 산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지만 민준의 시선은 영희 씨가 아닌 서연에게 먼저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보다는 아침부터 시끄러운 상황에 대한 짜증이 역력했다. 여보, 또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시끄러워. 서연은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글썽이며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다. 여보, 어머님이 글쎄. 제가 아침 늦었다고 한마디 했다고 식모 취급한다면서 소리를 지르시는 거 있죠? 저 정말 너무 억울해요.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영희 씨를 돌아보았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영희 씨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냈다.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서연이 회사 다니면서 힘든 거 뻔히 아시잖아요.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고 아침마다 이렇게 전쟁 치르는 거 지긋지긋해요. 엄마가 여기 와서 도와주시는 거 물론 감사하죠. 근데 그만큼 저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자꾸 저희를 힘들게만 하세요? 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아들이, 하나뿐인 내 아들이 나에게 힘들게 한다고, 지긋지긋하다고. 영희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배신감, 절망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헌신했던 아들이었다. 그런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차갑게 내치다니. 그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 그녀를 덮쳤다. 신뢰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영희 씨는 비틀거리며 돌아섰다. 눈물조차 흘릴 기력도 없는 듯했다. 터벅터벅 자신의 방으로 걸어가 문을 닫았다. 쾅! 닫을 힘도 없었다. 스르르 문이 닫히고 그녀는 침대 위로 쓰러졌다.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보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끄끄거리며 아이처럼 울었다. 분노, 서러움, 배신감, 그리고 지독한 고독감. 이 넓은 집 안에 자신은 완벽하게 혼자였다. 버려진 섬처럼. 방문 밖에서는 아들과 며느리의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가 이어졌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명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자신을 향한 원망과 비난일 것이 분명했다. 영희 씨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힘조차 없었다. 철저하게 혼자 남겨진 기분, 버려진 기분. 그녀는 웃다. 이 지독한 절망의 밤이 앞으로 다가올 더 끔찍한 진실을 향한 차가운 문턱일 뿐이라는 것을, 이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방문 밖에서는 아들과 며느리의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영희 씨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힘조차 없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다. 철저하게 버려진 기분. 그녀는 웃다. 이 지독한 절망의 밤이
앞으로 다가올 더 끔찍한 진실을 향한 차가운 문턱일 뿐이라는 것을, 이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깊은 슬픔과 배신감 속에서 뜬 눈으로 뒤척이던 영희 씨는 타는 듯한 갈증에 잠시 눈을 떴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물이라도 한 잔 마시기 위해 거실로 향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달빛만이 희미하게 거실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낮은 속삭임이 그녀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아들 박민준과 며느리 최서연의 목소리였다. 본능적으로 벽에 몸을 기댄 채 숨을 죽였다. 여보, 그래도 오늘 너무 심했던 거 아니에요? 어머님 저러다 정말 찜 싸서 남해로 내려가시면 어떡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묻어 있었다. 내려가긴 어딜 내려가. 갈 데도 없는 양반이. 그리고 내려가면 더 좋지. 뭘. 며칠 저렇게 방에서 끙끙 앓다가 알아서 나오실 거야. 원래 늙으면 저렇게 고집만 세진다니까. 당신은 신경 꺼. 민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갑고 냉정했다. 마치 남 얘기를 하듯. 그래도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요? 아직 어머님 명의로 된 거 꽤 있잖아요. 남해에 있는 그 땅이랑 아버지 돌아가시고 받은 예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재산. 영희 씨는 귀를 의심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저것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구슬린다고 했잖아. 당신이 오늘 괜히 일 크게 만들어서 조금만 더 살살 달래고 비 맞춰드리면 금방 넘어오실 거라니까. 아버지 유산 그거 당연히 장남인 내가 받아야지. 누가 받아? 걱정 말고 가만히 좀 있어. 민주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내를 다독였다. 서연의 목소리가 다시 낮게 속삭였다. 글쎄요. 쉽게 넘어오실까? 어머님 고집 보통 아니잖아요.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계획대로 하는 수밖에. 계획. 영희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가는 듯했다. 민준의 다음 말은 영희 씨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정 안 되면 다른 방법이라도 써야지. 어차피 연세도 있으시고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거 보니까 슬슬 치매 기운 있다고 주변에 흘리고 병원 한번 모시고 가서 진단이라도 받게 하든가.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후견인 신청해서 재산 관리하면 깔끔하잖아. 안 그래? 세상에, 세상에. 영희 씨는 입을 틀어막았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헛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내 아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을 계획을 하고 있었다니. 남편이 평생 땀 흘려 모으고 자신에게 남겨준 그 소중한 재산을.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나를 부산으로 오라고 했던 거구나. 외로운 노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탐욕스러운 재산 강탈을 위해서. 그동안의 친절과 걱정은 모두 위선이었고 계산된 연기였다. 이 잔인한 진실 앞에서 영희 씨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서연이 불안한 듯 물었다. 괜찮고 말고. 어차피 늙어서 그 돈 어디다 제대로 쓰시겠어? 우리가 잘 불려서 우리 집 물려주는 게 훨씬 낫지. 당신은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알았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영희 씨는 소리 없이 뒷걸음질쳐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조금 전까지 흘렸던 뜨거운 눈물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그리고 무서운 결심이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감히 나를 정신병자 취급해서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해?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자식이 나에게 이런 끔찍한 배신을?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영희 씨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좋다. 어디 한번 해보자꾸나. 이 늙은 어미가 아직 정신이 얼마나 또렷한지 너희의 그 더러운 탐욕과 음모를 어떻게 갚아줄지 똑똑히 보여주마. 눈물은 더 이상 흘리지 않았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영희 씨는 소리 없이 뒷걸음질쳐 방으로 돌아왔다.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아까 흘렸던 눈물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그리고 무서운 결심이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감히 나를, 내 남편이 피땀 흘려 남긴 재산을. 좋다. 어디 한번 해보자꾸나. 이 늙은 어미가 아직 정신이 얼마나 또렷한지 너희에게 똑똑히 보여주마. 이제부터 시작이다. 밤새 영희 씨는 잠들지 않았다.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고 머릿속은 놀랍도록 명료해졌다. 복수다. 이것은 생존이었다. 빼앗기지 않기 위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행동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영희 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보다 조금 더 힘없는 모습으로 아침 식탁에 앉았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를 마쳤고 그들이 출근하고 손주 지우가 유치원에 간 뒤 집안에는 다시 영희 씨 혼자 남았다. 그녀는 잠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미리 챙겨둔 작은 가방을 들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집을 나섰다. 마치 그림자처럼.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반격을 위한 첫걸음이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그녀가 주로 거래하던 은행이었다. 번호표를 뽑고 잠시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혹시 아들 내외가 벌써 손을 쓴 건 아닐까? 하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차례가 되어 창구로 다가간 영희 씨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명의로 된 모든 예금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신분증과 인감 없이는 절대 그 누구도 제 아들이나 며느리라 할지라도 인출이나 조회가 불가능하도록 최고 수준의 보안 조치를 걸어주세요. 은행원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직업적인 미소를 띠며 신분증 확인 후 필요한 서류들을 내밀었다. 영희 씨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아들 내외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인감으로만 거래가 가능한 비상금 통장도 하나 개설했다. 통장과 카드를 받아 쥐는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안도감이 피어올랐다. 첫 번째 방어벽은 세워졌다. 재산 보호의 첫 단추였다. 다음 행선지는 남편이 남긴 아내의 땅과 작은 상가 건물을 관리해주던 부동산 사무실이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중개인은 영희 씨를 반갑게 맞았지만 그녀의 굳은 표정에 의아함을 느꼈다. 영희 씨는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재확인한 후 중개인에게 신신당부했다. 사장님, 제 명의로 된 이 부동산들에 대해 혹시 제 아들이나 며느리가 찾아와서 매매나 담보 설정 같은 걸 문의하더라도 절대 응해주시면 안 됩니다. 어떤 정보도 주지 마시고 그런 시도가 있으면 즉시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이건 제 부탁이 아니라 강력한 요청입니다. 중개인은 영희 씨의 단호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영희 씨는 또 하나의 빗장을 걸어 잠근 기분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향한 곳은 수소문 끝에 찾아낸 노인 문제 전문 변호사의 사무실이었다.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의 상담실에 앉아 영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숨김없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과 아들 외의 끔찍한 음모에 대해 털어놓았다. 변호사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어머님,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군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찾아오신 건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앞으로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으로 확실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은 명료했다. 첫째, 아들 내외가 꾸미는 치매 진단과 혹견인 신청 업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영희 씨는 잠시 고민했지만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그녀는 멀리 떨어져 살지만 늘 자신을 챙겨주던 남동생 김영철의 이름을 적었다. 제가 혹시라도 병이나 사고로 의사 결정 능력을 잃게 될 경우 제 모든 법률적, 재산적 권한 행사를 제 동생 김영철에게 위임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제 아들 박민준이나 며느리 최소연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제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둘째, 새로운 유언장의 작성이었다. 변호사는 영희 씨의 뜻에 따라 꼼꼼하게 유언장 내용을 정리했다. 남편이 남긴 재산과 자신의 얼마 되지 않는 재산 대부분은 남동생과 평소 그녀를 딸처럼 아껴주었던 조카에게 상속하며 일부는 평소 원하던 작은 복지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항, 아들 박민준과 며느리 최서연, 그리고 그 직계비속에게는 단 한 푼의 유산도 남기지 않는다. 이 문구를 적어 내려갈 때 영희 씨의 가슴에는 슬픔과 아픔이 다시 한번 몰려왔다. 하나뿐인 아들을 제 손으로 상속에서 제외하다니.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삼켰다. 이것은 배신에 대한 대가이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유언장에 서명했다.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치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단단한 힘,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자립의 의지가 차오르고 있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행동에 나선 주체였다. 영희 씨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짧지만 무게감 있는 메시지를 아들 민준에게 보냈다. 민준아, 할 얘기가 있다. 내일 오전에 등기소 앞에서 보자. 전송 버튼을 누른 그녀는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내 아들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직접 마주하는 일뿐이었다. 과연 그 아이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영희 씨는 씁쓸하게 미소 지으며 내일의 결전을 향해 무겁지만 단호한 발걸음을 옮겼다. 결국 김영희 씨는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연의 집에서 겪었던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한 세대 차이나 소통의 부재를 넘어선 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경험이었죠. 처음 서울로 향할 때 품었던 희망, 손주를 돌보며 아들 네오와 함께 보낼 행복한 노후에 대한 기대는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 믿었던 아들의 집은 어느새 보이지 않는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어머니라는 호칭 뒤에는 무급가사 도움이라는 서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애써 키운 아들과 살갑게 다가왔던 며느리의 냉담한 변화, 당연시되는 희생 욕구, 심지어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듯한 음모까지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희망은 실망으로, 실망은 깊은 배신감과 서러움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김영희 씨는 절망의 늪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깊은 상처와 분노는 잠들어 있던 그녀 안의 강인한 자아를 깨우는 계기가 되었죠. 이건 아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는 강렬한 외침이 그녀의 내면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녀의 반격, 아니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저항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재산을 보호하고 법적인 조치를 통해 자신을 올려내려는 굴레를 끊어내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행동했습니다. 마침내 모든 속박을 끊고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김영희 씨의 파란만장한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특히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묵직한 삶의 교훈을 던져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애와 자존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고귀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을 잠식하고 존엄성을 훼손하는 수준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이기 이전에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김영희 씨가 보여주었듯 나이가 들었다는 것이 결코 나약함이나 의존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쌓아온 삶의 경험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며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줍니다. 특히 노년의 독립, 그중에서도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만약 김영희 씨에게 스스로를 지킬 재산과 그것을 관리할 의지가 없었다면 그녀의 이야기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경제적 여유만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최소한 부당한 상황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자녀에게 기대는 삶이 편안해 보일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자신을 잃어버리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맹목적인 희생은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관계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가족 관계는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각자의 삶이 바쁘고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달라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노부모를 모시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띱니다. 김영희 씨의 이야기는 이러한 현대 가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어쩌면 우리 사회가 노년 세대의 자아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삶에 대한 열정을 우리는 얼마나 존중하고 있을까요? 김영희 씨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역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자기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강릉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을 가꾸며 그녀는 진정한 노년의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이웃과 정을 나누며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삶. 그것은 자식의 집에서 느꼈던 불안과 소외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노년이 끝이 아니라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용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혹시라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김영희 씨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의 삶은 오롯이 당신의 것입니다. 자녀에게 기대거나 과거의 방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 안에는 여전히 빛나는 자아 가치가 있으며 당신의 삶의 경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 당신이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이 그 어떤 젊은 날보다 더 찬란하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선택 안에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